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가를 사용을 했고요.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들이 항의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용산이랑 법무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요. 이후에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좀 나오고 있고 사퇴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이 이 오해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이고 사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지침을 준 바가 전혀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연락한 바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떤 경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용산과 뭐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이 부분 외에도 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앞에는 이제 검찰의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런 이 검찰의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 이 법정에서 이 주요 관계자들의 그 여러 가지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 옆방에 있던 유동규 씨를 불러다가 유동규 씨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면서 유동규 씨의 말을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냐, 왜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얘기하지 못하냐라는 식의 비판이 있었고 일종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고 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아이는 안 볼 거냐라는 식의 심지어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발언들까지도 있었다라는 점을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유동규 씨의 진술이라는 하나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조작했거나 혹은 회유했거나 협박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폭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폭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검찰이 구형했던 목표로 했던 그 구형량보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넘치는 구형이 이제 형량이 선고가 되기도 했고 이 외에도 사실 통상적으로 검찰이 본인들이 구형하려고 했던 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항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를 할 명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점도 고려해 볼 법합니다. 예.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을 지시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 이상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에 이익이 없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상 검찰이 총 5개 정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뇌물죄와 특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일반 배임죄를 적용을 했는데 사실상 일반 배임죄만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도 검찰 추산 피해 규모가 6,100억 원에 달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428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0억 원 이상의 그런 국고에 대한 손실이 환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과연 일반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20명의 지검장 중에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해명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검찰 내 연구관들은 적극적으로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초임 검사들마저도 해명과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실상 자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순한 의견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의 사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외압인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 개입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런 내부적인 부정한 유착에 대해서는 일부 규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통해서 민정수석실을 위시한 지금 민정비서관 3명이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대변인 브리핑이나 논평 등의 공식 대응은 없었지만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건데 지금 민정라인 역시 뭐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여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저 말이 타당한 것이 첫 번째로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명확한 관여성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요 관계자들이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말을 언급했을 뿐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민간 업자들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결정했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다라고 볼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만한 내용들은 사실상 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대로 명확하게 설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필요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뭐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지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서 특정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벌써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장동혁 대표가 언급하고 나섰던데 탄핵 사유라고 이 정도 되면 탄핵 사유다라는 식으로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포기 결정을 한 뒤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의례적인 통상적인 보고 절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무리한 공격을 일삼는 것이 오히려 역풍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너무도 명백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이 대장동 재판부가 700여 쪽의 그런 판결문을 저희 국민의힘도 전부 다 분석을 했거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401번 등장을 합니다. 너무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성남시 수뇌부라고 애둘러 표현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성남시 당시 수뇌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법정 구속이 됐거나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 재판을 받지 않으면서 지금 국정을 빌미로 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환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마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것들을 면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만한 동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민정수석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을 변호했던 민정비서관으로 이루어진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검찰총장이 대행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유기적으로 자연스러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다만 당장 저희가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긴급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요. 또한 국정조사를 감행을 하고 그 뒤에 특검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행정부와 지금 입법부를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쓰라고 특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특검들을 주장을 해왔습니까? 지금 행정부의 이 부정부패, 이 부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도어 스패킹에서의 어떤 발언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여러 발언 중에 지금 마지막에 나왔더니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조금 전에 저희 대변인님께서는 이게 바로 외압이고 이게 바로 자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이런 발언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해석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동규, 정민용 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실제로 재판에서 높은 형이 나왔고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검찰 구형의 3분의 2가 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검찰 구형의 2분의 1이 되는 형량을 받았고 남욱 씨 같은 경우에도 검찰 구형의 2분의 1이 넘는 형량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상적으로 검찰이 3분의 1 이상의 어떤 그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하려고 했던 목표보다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통상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검찰 내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 이 법무부 장관께서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는 건 역시도 문제적인 관행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뭐 주요 관련자들이 5명 전부가 법정 구속이 됐던 사안이고 그리고 이 검찰이 구형하려고 했던 그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타당한 혹은 누군가는 더 넘는 형량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항소가 더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충분히 들었을 수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 수뇌부 내에서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그것도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밝힌 마당에 저 이야기가 무조건적인 외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지금 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게 성공한 재판이고 높은 형 받았으니까 사실은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어떤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가 반드시 외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여당과도 지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건 실패한 수사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패소를 한 것이고 무죄 결정이 나온 건데 왜 항소를 하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정반대로 너무도 수사가 잘 됐고 너무도 성공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정 간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집권 1년차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인사권과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언론들이 사실상 외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언론인들 앞에서 이렇게 모더레이트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로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외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들이 적용했던 혐의들이 모두 다 유죄를 인정받았을 때 형량에 대해서만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은 검찰이 그런 적용했던 혐의 5개 중에서 한 가지만 사실상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들을 다 검수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김만배 씨는 10년 이상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저 형량이 5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8년형밖에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요한 주범이라고 평가받는 김만배 씨가 8년형을 받았고 김만배 씨가 지금 불법적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라고 평가받는 금액이 5천억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2심에서 현재 형량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8년만 살고 나오면 5천억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이 2억 원에 달하는 건데 이런 부정의한 상황을 검찰이 그대로 방치하는 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수사기관의 직분을 다하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의 말이 각기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다 법무부에서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현안 질의에 좀 전향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형량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는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내주셨어요. 앞서 뭐 구형량과
뭐 재판부의 뭐 판결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 3명의 형량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줄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히 고려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제 검찰이 이제 본인들이 주장한 어떤 그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큼 제대로 뭔가 이제 결과를 냈느냐 그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또 실패한 것인 거죠.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오는 결과도 있었고 사실 지금 뭐 추징금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이 추징금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 범죄의 수익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했느냐 객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느냐 심지어는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부 무죄를 판단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항소를 뭐 포기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에게 왜 항소 권한이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1심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2심에서 충분히 논리와 근거를 보완을 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측도 항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피고인만 항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검찰은 논리를 보완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의 형량 그 이상을 선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를 했던 8년형과 428억의 추징금이 사실상 최대 형량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급기야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 형량을 더 높게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수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적대적인 입장에서 증언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형량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게 정치 보복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 법원에서 감형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반성을 한 사람들은 감형을 해주기 마련인데 오히려 김만배랑 같은 형량을 지금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야당 측조차 들 정도인데 오히려 그걸 근거로 삼아서 검찰 구형보다 높게 형량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아전인수식의 편리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보완을 해서 다시 다퉈볼 만한 여지 자체를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과정이 너무도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가 이번 정권이 그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이 재판을 뭉개기 위해서 공범이 되어버린 정말 헌정사 최악의 저는 범죄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겠다는 이제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수사 외압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부터 좀 시작하자. 아까 말씀하신 건 법사위 현안 질의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수사 외압에 관한 이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혔죠. 이 대통령의 뭐 지시라든지 입장이나 지침이 내려간 바가 전혀 없다라고 했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자 단군 일의 최대 외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좀 짚고 싶어하는 것은 이 검찰의 모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수사팀에서는 항소를 주장했으나 수뇌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막혔기 때문에 일선 수사팀에서 반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연쇄적이고 집단적인 항명과 성명이 분출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했을 때 그때 검찰은 뭐 했습니까? 그때 검사들은 이렇게까지 반발했던 기억이 제 기억에는 나지 않습니다. 수사팀 정도만 이견이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달라라는 정도의 요구를 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고 반발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꼭 해야 된다. 특히 장소 같은 경우에도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불러서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이제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 무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렇게까지 반발한 적이 있었나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일종의 집단적인 항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법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폭로들 중에 이 수사 자체가 좀 무리했거나 외압으로 비쳤을 가능성 그러니까 검사에 의해 외압과 회유 혹은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항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수사 자체가 무리했고 과연 공정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제가 좀 반론드리자면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인용이 됐을 때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이다. 법원에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구속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큰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100% 위헌성이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근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어떤 전례를 따져봐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에 대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전부 다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뭐 검란이다, 검사들의 항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찰청이 지금 해체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왔던 검찰입니다. 그만큼 과거 검찰 선배들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과 이런 무력감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조직인데 그런 조직 내에서 이 정도의 반발이 불러일으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담담하게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만큼 이 결정 자체가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판단을 무리수를 왜 대체 둔 것이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무리수를 둘 정도의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 현안 질의를 열면요. 민정수석부터 민정비서관 그리고 부속실장 등 모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 이상의 국헌문란 범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이 회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지 않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니, 대통령실은 입장을 냈죠.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도 없고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진실이 아니다라고 매도하고 어떤 범죄 게이트다라는 식으로 어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뭐 국헌문란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7천억 원의 항소가 포기됐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면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 결국에 이 7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검찰이 기소한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 수익을 전부 다 유죄로 인정받고 추징했을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환부될 수 있는 방식의 이 범죄 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남아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보면 꼭 이 검찰이 얘기하는 어떤 부패 범죄에 대한 국고로의 환수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려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증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장만 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가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야당 시절 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국무위원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국방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잘못됐다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기어이 특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지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수사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이 추징금 환수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만 유죄 적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금액이 커졌을 거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들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징금뿐만 아니라 피해배상조차, 그러니까 손해배상 민사소송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주장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찬성을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